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관옥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시죠. 긍정평가, 부정평가 봤을 때 긍정평가가 올랐고요.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물어봤더니 이전까지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처가 가장 첫 번째 긍정적인 평가를 불러오는 요소였는데 이번에는 외교 국제 관계로 바뀌었네요. 그 부분에 대한 의미도 좀 아울러서 분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예. 그러니까 성과물이 꽤 있었다고 보는 거죠. 가장 이제 결정적인 것은 백신의 허브 역할을 하고 백신 공급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국민들이 상당히 안심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또 네. 하나가 우리가 43년 동안 사실은 제약을 받았던 그런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완전히 철폐를 해서 사실상 미사일의 어떤 주권이 확보됐다는 부분이고 저것들을 해서 전반적으로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다시 불러오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8명의 청와대 수석 비서관급 참모진 개편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깜짝 발표였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눈에 띈 게 무엇보다도 소통수석 부분이죠. 예. 뭐 잘 아시는 대로 박수현 전 의원, 그러니까 이 정부의 대변인을 지냈잖아요. 그랬죠. 저하고도 방송에서 여러 차례 같이 합니다만은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국민과의 소통. 그래서 저는 저 부분이 적어도 이 정부가 적어도 청와대에서 무엇이 약점인가는 알고 있고 그것을 교정하기 위한, 고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데 저는 점수를 두는 거고, 그다음에 박수현 전 의원이 제가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만 저 청와대에서 이야기한 대로 굉장히 소통을 잘하고 화합을 잘해요. 그 뭐랄까 이렇게 여야를 넘나들어서 이런 거 잘할 수 있고 뭐 특정 이념이나 이런 데 고착화되지 않고 있고 사고가 유연해서 앞으로 저는 잘하리라고 봅니다. 말 나온 김에 국민 소통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의 국민 직접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라는 말씀보다는 대통령의 속마음과 생각을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하는 자를 좀 많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준비된 행사장, 원고도 준비되고 조명도 켜지고 어떻게 보면 연단에 서서 읽는 그런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좀 더 기자들하고도 출기자들하고 자주 만나서 굉장히 개인적인 그 소회나 이런 걸 많이 밝히는 그런 걸 가지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빛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박수현 대변인이 듣고 있을지는 모릅니다만은 소통수석으로서 국민 소통수석으로서 그 부분을 특별히 좀 유념해 달라라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기적으로 굉장히 좀 깜짝 인사라는 평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청와대 수석, 이제 비서진을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청와대 인사 뭐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뭐 예. 그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뭐 인사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진용이 전체적으로 완성되는 단계고 소통수석을 바꿨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상당한 어떤 소통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는 어떤 대통령의 의지가 여기 있는 것이고 예. 지금 박수현 이 지금 수석 같은 경우는 정치평론을 꽤 했기 때문에 민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민심 전달자 역할을 본인이 하겠다, 대통령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통의 어떤 확대 이런 것을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이번에는요.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예비 경선 결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5명의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8명 중에서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순서대로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의원이 이제 5명 안에 들었는데요. 당사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꽤나 흥미로운 그런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준석 바람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구나. 감히 돌풍이라도 할 정도로 평가가 가능했다. 저는 사실은 깜짝 놀란 게 뭐 1위를 했던 그분보다도 당원에서는 그래도 많이 밀리지 않겠느냐. 적어도 아시는 대로 국민의힘의 당원 구성 자체가 굉장히 60대 이상 영남권에 치우쳐 있다는 게 언론 보도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많이 차이가 날 텐데라고 봤는데 의외로 결국은 뭐
뭐 한 1%포인트 당의 어떤 인지도가 가장 높은 나경원 나경원 후보하고 1%밖에 차이 안 났다는 점. 심지어는 직전 원내대표 주호영 후보보다는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네. 이런 점에 대해서 당심이 민심을 굉장히 의식한 결과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영남의 어떤 그 국민의힘 당원들도 다 이번에 누가 대표되는 게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하는데 보다 유리하냐는 그 판단을 하기 시작했고 그 정조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다만 이제 본선은 이제 아시는 대로 50대 50에서 예선에 50대 50에서 당원 투표 70% 이동하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으나 지금 기세대로라면 적어도 그 일반 여론조사는 제가 볼 때 본선에 가면 이준석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당원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이른바 이준석 38살 당대표 출연도 불가능한 건 아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지점에 와 있다고 저는 봐요. 예. 네. 앞으로 이제 2위에서 5위까지의 의원들의 어떤 합종 연횡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나오는데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영선을 이기겠다고 하는 명분 없는 단일화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견제해야죠. 근데 뭐 정치는 현실이니까 사실상 단일화는 저는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당대표는 대선을 치르는 지휘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대 선거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선거를 사실 공천권을 행사하는 등 거의 중요한 어떤 대표의 임무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양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단일화를 한다는 것이 참 영선을 앞에다 두고서 하는 것이 좀 모양이 사납긴 하지만 아마 저는 정치인 현실이기 때문에 할 공산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것이고 누가 먼저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꺼낼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뭐 저는 지금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서로 뭐 교감이 되지 않을까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왜냐하면 이번에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 본선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 경북에서도 상당한 선전을 했습니다. 조직표가 작동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 정도뿐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경고음이 울린 것이고 중진들은 그 상황 속에서 최대한의 어떤 견제를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렇게 이런 이 초선, 그러니까 1차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거는 그만큼 변화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다. 이거는 뭐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것이 드러난 마당이니까 견제 또한 더 거세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경선 룰에 대해서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앞서서 신성범 의원께서도 짚어주셨는데 이 경선 룰 놓고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우리 국민들의 연령층 그리고 지역 거주민의 그 수요에 맞춰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다 균형 다 맞춥니다. 그러니까 호남 지역이라서 특별히 뭐 불이익받고 그런 것 전 없고요. 그리고 뭐 영남 지역이라서 특혜 보는 거 전혀 없고요. 선거에 관한 룰은 당헌 당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당헌 당규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다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그 결정권한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어서. 예, 조금 전에 보여줬던 저희 그 그래픽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픽을 좀 보면서 신혜 형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화면 득표율은 국민의힘에서 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득표율은 아니고 현장에서 취재진들이 이제 취재를 통해서 저렇게 파악이 됐다라고 이제 알려졌는데 가장 왼쪽이 이제 전체 득표율이고 전체 득표율 가장 진한 빨간색이요. 그리고 가운데가 당원에 대한 그리고 회색 부분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입니다. 이제 저기에 대해서 특히 가운데 있는 그 당원 쪽이 이제 앞으로 1차 관문에 이어서 2차 본경선에서 저 수치가 70%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과연 최종 승리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라는 평이 많은데 좀 예측을 해보죠. 어떻게 좀 움직일 것 같은지. 참 예측이 힘든 부분인데 지금 아까 방금 저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은 일반 여론조사에 관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당원 여론조사 대상에서 좀 뭐랄까 호남과 젊은 층 20, 30대의
비율이 낮다는 것. 그런 이제 당원 구성상 그렇다는 게 여기다 보정을 해달라는 게 소장파들의 요구인데 그는 기각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서 지금 그대로 이제 지금의 룰대로 70대 30의 그 룰대로 가게 되는 건데 어찌됐건 보면은 지금 특이한 현상이 그러니까 적어도 당심은 그런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당심의 기대를 걸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당원들은 나를 많이 선호하는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겠다. 주호영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당원들에게 이렇게 두 사람한테 다 이준석, 나경원한테 밀리다니 하는 생각을 가질 만하고 또 바꾸어 말하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더 벌린다면 심지어 경선에서 본경선에서 당원들에게 좀 밀리더라도 밀리는 비율만 좀 줄어든다면 적게 어떻게 보면 차이를 너무 나지 않는다면 승리할 가능성이 이래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저는 결국은 네 번의 권역별 토론회가 있잖아요. 연설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 5번의 또 텔레비전 토론회가 있어요. 여기서 적어도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예를 들어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뭐 개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너무 어려서 의정 경험이 없는데 이 대통령 선거라는 막중한 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는 그저 중진들의 거센 공격을 견뎌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쭉 관찰해 본 바에 하면 이준석 후보가 의외로 컨텐츠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적은 나이에 뭐 되겠어라는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했고 하기 때문에 텔레비전 토론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준석이 단순한 바람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 현상이라는 게 이준석 개인에 대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이준석 개인이 좋고 나쁘고 뭐 성격이 어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정치판이 한 번은 바뀌어야 된다는 일반적인 열망들, 정치판을 한번 바꿔야 된다고 사석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준석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표출되고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저 지점이 오히려 오래 갈 것 같다. 그래서 중진들도 이준석을 공격할 때, 예를 들어서 공격할 때 이준석을 공격하면 내가 올라간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이준석보다는 훨씬 더 경험도 많고 이런 경험 때문에 당을 잘 이끌어갈 수 있고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줘야 돼요. 예. 이제 6월 11일, 그러니까 본경선까지는 한 열흘 정도 여론조사가 남았잖아요, 시간이. 그 사이에 또 당원들의 민심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하겠죠. 충분하죠. 특히나 이제 당원의 비율이 70%로 올라간다는 거는 이게 일단은 조직 싸움의 어떤 성격이 더 짙어진다고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상황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표를 잡기 위해서 아마 동분서주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보들 간의 어떤 합종연행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왜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인기를 몰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중진들이 성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 이제 후보 같은 경우도 이렇게까지 올라온 것이 본인이 담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지 나이가 젊어서 그냥 기대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지지층에서 전략적 선택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당이 받아내서 사실상 어떤 뭐 이 수권 정당으로 만들어내는지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것이 결국엔 전 굉장한 정치 실험의 지금 과정에 놓여 있다. 만약에 이제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한국 정당사에 굉장한 변화가 만들어졌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실험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이분이 당선이 된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당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의 방향이 오히려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소도 있고 또 비전의 요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좀 신중한 판단을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한 가지 1라운드에서 개파 갈등이 막판에 불거졌습니다. 지금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 2라운드 본선 무대에서 언제든지 이제 개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승민계, 친박계, 친이계 지원을 받고 있다. 유력 주자들이 서로로 이제 거기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것이 본선에서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개파 문제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개파라는 게 사실상 소멸됐어요. 다시 말하면은 인간적인 친소 관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인간적인 끈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먼저 보십시오. 친박은 굉장히 항상
지금은 거의 극소수로 당내에서 그냥 숨죽여 있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예. 물론 김태흠 의원 때 지난번 그 원내대표 경선 때 뭐 분출하긴 했습니다. 서명수를 비롯해서 그런 상태. 친이도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 가 있는데 각자 도성의 길을 가고 있다. 숫자는 좀 다 흩어져 있다는 말씀드리고 유승민계는 그나마 지금 이제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거치면서 유승민 전 의원과 친소관계 친한 의원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있느면 힘이 있느냐 하면 네. 유승민 전 의원 자체가 지지도가 안 올라갈 정도로 힘이 없는 게 증명됐는데 여기다 대고 이준석 보고 당신 유승민계 아니야라고 해본들 저는 제가 볼 때는 잘 안 먹힌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맞섰다가 당을 떠났던 사람들이 이 당을 다시 장악하려고 합니다라는 소리를 그냥 또 애둘러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아직도 감정적 앙금이나 심리적 벽이 남아 있는 유승민 의원을 전 의원을 끌어들여서 이준석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먹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본선에서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이 문제로 넘어가면 당 내부가 시끄러워지고 당원들이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하면 문제 제기한 사람도 오히려 손해볼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봐요. 예, 계파 정치가 약화된 것만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들이 특정 계파로 서로를 낙인 찍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낙인 찍기 효과라는 게 굉장히 또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후보의 어떤 확장성을 딱 제약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예. 규정을 해서.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제 유승민계, 뭐 친이계, 친박계 해가지고 확장력을 억제해서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는데 이런 계파의 어떤 이 정체성을 거기다 부여를 하는 거죠. 저는 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까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좀 재송부 요청을 두고 좀 임명 강행을 위한 좀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문제는 이제 월요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했으니까 국회에서 다시 뭐 여야가 합의해서 경과보고서 채택할 가능성은 제로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 화요일 날 6월 1일 날 김호수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시겠죠. 그 외에는 뭐 다들 가는 길이니까 다른 뭐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은 없는 거고 그냥. 인사청문회 막바지에 있었던 그런 파행의 요인들, 뭐 조수진 의원과 김용민 의원 간의 또 설전, 뭐 여기에 대해서 서로 사과하라라는 얘기만 여야가 할 뿐이고 이 청문 보고서의 채택에 대한 논의는 말씀하신 것처럼 할 뜻이 양쪽 다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가 타협적으로 파행을 뭐 만들어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만큼의 상황이 전개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거의 없었고 오전에는 뭐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얘기 정치 공세로 흘렀고 그리고 나서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못했으니 하루 더 열게 해달라. 이거는 사실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닌 것이고 그 이후에 보여줬던 그런 행태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사청문회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행태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서 한 번 더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받아들이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인 것이고 저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사실상 사퇴한 지 3개월이 됐고 대행 체제가 벌써 3개월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빨리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뭐 대통령이 원하는 바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이라고 그러고 김호수 후보자의 어떤 검증 과정에서도 아주 특별한 어떤 흥결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였던 문제가 야당에 의해서 지적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에서 곧바로 임명 절차 밟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김호수 후보자가 임명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이분은 이제 그렇게 이 정부에서 총장을 시키고 했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대체제구나 대타구나 하는 생각을 의원들도 알고 있고 국민도 알고 있고 언론도 알고 있으니까 검증의 진정성이나 이게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여야를 막론하고 마찬가지로 저는 야당에서도 이 문제는 좀 더 그래도 예. 좀 진지하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완전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랄까 검증 없이 그냥 넘겨준 이런 거라서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법사위원들이 조금은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왜소해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아진 검찰 다시 말하면 법무부와 대비할 때 이제 법무부에 훨씬 강한
법무부와 법무부 장관 앞에 아주 작아진 검찰과 검찰총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봐요. 예. 자, 민주당이 어제 부동산 투기 개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더 많이 해주고 또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었는데 좀 나름 이견이 좀 많이 있었던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관련해서는 결론이 좀 안 나왔거든요. 아쉽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보유세에 관해서는 6억에서 9억까지 이제 감면 대상을 확대한 것은 뭐 다 일치가 됐고 아마 정부에서 그건 수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종부세하고 이제 양도세 문제죠. 근데 종부세는 이거는 사실은 1가구 1주택 문제는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가격을 상승시킨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가격이 상승이 됐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부세에 편입이 돼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소득이 같이 올라가 가지고 세금 낸 능력도 같이 생긴다 그러면 세금 올려도 되죠. 네. 그런데 그 소득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이념적으로 좀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민생적으로 이 뭐 국민들이 낼 수 있는 그 역량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김진표 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금액으로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금액은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상위 2%로 이제 규정을 해버리면 초상위의 어떤 분들만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1가구 1주택이라 그러면 여기서 상당히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어떤 형태로든 진통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빨리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과물을 내놓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표 위원장의 좀 자주 섞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해서 좀 큰 폭의 개편은 좀 부담스러워해서 현행 제도를 좀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뜻도 밝혔는데 그렇기 때문에 6월 중에 뭘 좀 정리를 한다고 해도 큰 틀의 변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저게 저 힘든 게 말씀 잘하신 대로 종부세와 양도세가 결국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볼 때 송영길 대표나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은 뭐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당내 워낙 반발이 센 거죠. 그분들의 논리인즉슨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깨뜨린다는 거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 부자 감세 왜 해주냐는 논리가 성한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내부 싸움에서 민주당 내부 싸움에서. 근데 지난번에 왜 그 민주당 소속 구청장 7분까지 포함해서 했을 때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거든. 강남, 송파, 강동, 양재, 영등포 이런 분들이 모여서 당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뭐냐면은 이게 10년 전에는 공시지가 9억 원이 맞았는데 지금은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11억 원이 넘는데 2008년도에 들어올 때 상위 1%의 아주 잘 사는 사람을 상대로 했던 이 종부세가 지금은 서울의 경우에는 뭐 5분의 1. 그 전국을 보면 옛날에 30만 가구 이던 게 이번에 70만 가구 넘어섰고 올 연말 되면은 100만 가구를 넘어선다고 하니 이걸 세금을 좀 문제를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구청장들의 요구였다고. 근데 당내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른바 원칙론자들이랄까 예. 강경론자가 부딪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 정부를 구성하는 주축들의 생각은 지난번 김부겸 국무총리가 한 말에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는 건 어떤 형태로든 불로소득이고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그래서 윤희숙 의원하고 국민의힘 의원하고 자산 구별 못하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그 정부의 주도층의 인식이기 때문에 이 세금 문제 쉽게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결론 안 내려질 겁니다. 좀 진통 끝에 어제 1차 안은 나왔는데 다음 달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이 부동산 개혁 개편을 두고서 또 골치가 아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